그래갖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조그만 선물 세트 그러니까 쿠키 같은 거 사가지고 선물 드리는 그 정도는 하는데 사실은 그분을 제대로 모시려면 2, 30만 원 강의료 드려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거마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받고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김병준 전 그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님도 와주시고 뭐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님이라든가 또 TV에 많이 나오시는 안보 그 국방 전문가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님이라든가 뭐 교육개혁 전문가 뭐 이기정 뭐 교사님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나름 이렇게 물론 이제 선대인 선생님도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유명해졌어. 처음에 딱 모셨으면 작년 이맘때쯤 모셨으면 오셨을 텐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어요. 제가 지금 방금 듣다 보니까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으시네요. 요 흐름이 딱 가고 있는데 뭐 약간 나무된 분. 그렇죠. 나무라기보다 아직 덜 뜬 분. 이렇게 이분들이 너무 뜨지 않게. 약간 덜 뜬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렇지. 근데 뭐 인생 살아오신 거 보면 그런 타이밍이 이제 또 이렇게 지금 기자 생활 하시면서 돌아온 순서대로 이렇게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오늘 뭐 어쨌든 지금 보면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아져서 지금 5월 중순까지 다 차 있어요 지금 오시겠다는 분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저자와의 대화를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5월 중순까지 차 있어요. 그 시간대가 언제고 뭐 매주 오후 3시 오후 격주 3시요. 어디서 합니까? 신촌에서 합니까? 신촌에 있는 이야기 카페 미플이라고 지난번에 오셔서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기 전에 솔직히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약간 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그 모였을 때 어떤 얘기, 어떤 타이밍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모이면 저희 모임의 특징은 일단 무조건 반드시 자기소개를 다 해요. 자기소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토론은 자유롭게 해요. 누구든지 뭐 얘기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지. 근데 반드시 끝날 때는 반드시 정리 발언을 해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반드시 한마디씩 소감을 다 얘기해요. 돌아가면서. 전원이 다. 저희 모임의 특징은 뭐냐? 제가 제 소신이랄까 뭐가 뭐냐면 누구나 말할 자격이 있다. 누구나 어떤 모임에 자기 시간을 내서 온 거잖아요. 토요일 오후에. 그럼요. 한참 바쁜 시간에. 그렇죠. 여자친구 만나고 데이트 해야 되는데 사실 영화도 봐야 되고 할 일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소중해요. 자기 시간을 냈고 책을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유명한 명사가 와서 저자가 직접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한마디씩 해야지. 물론 이제 말하기 싫으면 안 말해도 돼요. 그냥 오늘 좋았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 들고 막 질문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할 말은 있는데 사실 꿍 하고 있다고. 근데 마지막에 한 번씩 말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얘기들을 해요.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말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그럴 정도의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이게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다 자기 생각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만 기억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남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다 기억해. 근데 자기가 얘기한 건 반드시 기억해요. 맞아요. 그게 또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내공이. 그건 괜찮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할 기회를 발언 기회도 최대한 많이 돌려서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고 그리고 끝날 때 반드시 한 번씩 다 얘기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가시면 저자도 되게 좋아요. 오신 분들도 그냥 자기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1시간 정도 자기 30명이 자기 소개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1시간 지나지. 그래서 저는 정리 발언을 1시간을 잡고 7시 되면 끝내고 말을 돌려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신 분들도. 저희도 한번 참석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끝나고 오십시오. 녹음하고 한번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에 또 제가 트위터랑 페이북이랑 뭐 블로그를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나름 이제 조남을 넣기도 해보고 앞에 MBN도 붙여보고 기자도 붙여보고 다 해봤는데 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정치적 문제, 정책적 문제에 다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기자님 보시기에는 지금 오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시점.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문제 고민하고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 대담을 해가지고 좀 책을 내려고 출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려고 하는 책 제목이 이달 말에 나오는데 많이 좀 사주세요. 꼭 사셔야 됩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출판사 이름이군요. 결혼 불능 세대. 결혼 불능 세대. 네. 저는 요즘 우리 결혼하기 힘든 문제가 우리 사회가 처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그렇고. 제가 36이잖아요. 36인데 결혼을 못했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결혼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하다가 이제 고민하는. 또 저희 개인적인 집안 사정 문제도 있고, 문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여간 뭐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저희 형제가 3형제예요.
저희 뭐 올린 글 보셨으면 봤을 수 있는데 저는 운 좋게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방송국 기자까지 됐어요. 그 이제 종편님에서 월급도 좀 올랐어요. 나는 그래도 약간 종편이 그 얘기 차이점인데 저는 그래도 나 하나 건사할 정도는 돼. 근데 저희 형들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쌍둥이거든요, 참고로.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저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저희 형은 고등학교를 떨어졌어. 여러분 혹시 고입 연합고사라고 아세요? 저희 네. 가는 고등학교 고입 연합고사 떨어지기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 좋은 고등학교는 떨어져요. 아니 워낙 서울에서 평준한데. 서울에서 평준한데. 근데 그래도 몇 명 떨어진단 말이야. 저희 형이 그걸 떨어졌어.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고등학교를 못 갔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못 간 사람이 어떻게 사나요? 왜냐면 검정고시를 봤지. 근데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떨어졌는데 검정고시는 패스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대학도 가셨겠죠. 어떻게 검정고시 어떻게 패스했을까? 모르겠어요. 앞자리에 외고 자퇴생이 앉았어. 아, 그래가지고 패스했어. 진짜요? 아니 뭐 여기까지 그래갖고 전문대를 갔는데 어쨌든 전공을 잘 못 살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문대 우리 아까 그래서 제가 전문대 관련된 기초에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전문대 왜 안 가려 그러냐면 전문대 나와서 전공을 제대로 못 살리고 제대로 된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20대 내내 계속 알바만 했어. 알바. 뭐 별의별 알바,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주유소, 총제비, 뭐 마트에서 뭐 한 지금은 우체국에서 밤에 우편물 분류하는 일을 해요. 그것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계약직이지 그것도 비정규직이지. 월급이 120만 원. 나이가 36. 나랑 쌍둥이니까 나이가 36이죠. 월급이 120만 원이야. 방은 옥탑방에 월세 살아요. 30만 원씩 월세 내겠지. 자, 우리 형이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36인데 월급 120만 원이고 방 월세 30만 원 내. 우리 형 결혼할 수 있어? 저는 못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형 같은 비정규직 비율이 청년 중에 50%예요. 50%예요. 대략 절반 정도. 아주 거칠게 쳤을 때 이거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인지도 사실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 그거 자체도 문제예요. 나누는 기준 자체가 또 애매하지.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을 줄이고 싶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특정한 계층에 특정한 비율에 있는 사람들은 제거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정규직으로 보자. 특히 4대 보험을 받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보자. 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참 쉽죠. 그리고 더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계약 조건 비정규직인데 그래서 늘리자. 이렇게. 근데 어쨌든 대략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많게는 절반. 적게도 20, 30%, 30, 40%가 비정규직이라고 봤을 때 비정규직들 우리나라 월급 뻔하잖아요. 그 100에서 200도 안 돼. 150 뭐. 근데 그 정도인데 또 요즘 제가 부동산 취재했잖아요. 전세가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월세로 다 월세 유럽식으로. 전세라는 건 집값이 올라야 있는 제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근데 전세가 집값이 이제 안 오르잖아요. 너무 올라서. 그건 그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선대인 씨가 사실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는 책으로 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니까 월세로 전환한다고 주인이. 그러면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월세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젊었는데 취업이 제대로 안 돼서 비정규직으로 갔어. 근데 한 번 비정규직 때문에 우리나라 절대 정규직 못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월세 살면 절대 전세를 못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목돈이 안 모이기 때문에 계속 월세 지출되니까. 그런 트랙에 이미 진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절대 결혼 못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아파트 있고 집 있고 차 있는 그 구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 못 떠놓고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 말이 저도 그래서 저도 그 말이 결혼 그 말이 딱 그 세대인데 트라우마가 나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케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요. 여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혼을 못 한다기보다 다른 형태의 안 결혼이 한다 나타나요. 아니면 다르게 한다. 근데 우리 사회는 또 동거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뭐 많이 바뀌고 있다. 결혼 비용이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식장 잡고 뭐. 근데 또 여자들 뭐 또 여성 옆에 친구가 그러니까 여성을 스태틱하게 딱 고정시켜놓고 지금 저희는 말씀하시는 여성을 되게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위험한데 뭔가 함정에 빠지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사회적인 인식이 저는 정상과 비정상의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살아야 되고 차 한 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 2개, 3개 있어야 되고 테레비만 키면 세 집 중에 한 집은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소중한 자기 인생은 소중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근데 또 재밌는 건 부모 세대는 그래도 잘 살아요. 옛날에 그래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미혼인 여자 입장이라면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진짜 정한수 하나 터놓고 반지 합방에서 결혼하느니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사는 게
그게 훨씬 합리적 선택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좀 약간 이상한 게 이거를 이 방송을 처음에 뚝 끊어서 보는 분들은 MBN인데 왜 이런 얘기 카테고리가 잘라서 알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결혼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10년 전에 비해서 평균 2년이 늦었습니다. 남자 여자 둘 다. 물론 지방은 또 달라요.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결혼 일찍들 해요. 근데 이게 서울의 문제고 뭐 약간 좀 국한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세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집 문제라든가 사교육비 들어가는 문제 또 결혼해서도 애를 하나밖에 못 낳아요. 겨우 힘들게 결혼해도 하나밖에 못 낳아. 둘 낳으면 또 그게 애 우유값, 분유값부터 해가지고 뭐 어쩌고 감당이 안 돼. 뭐 이런 문제들.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주 이론적으로 거칠게 보면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중에 둘은 비정규직이라 결혼 못해. 둘은 결혼했어. 근데 결혼해서 애 하나 낳아. 그럼 어떻게 돼? 인구가 4명이서 4분의 1로 되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4분의 1씩 깎아지는 거지. 그게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대충 그 구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애를 안 낳는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 세대의 산업이 다 무너져. 산업이 다 무너지죠. 미래 세대의 산업이 예를 들면 유아 산업, 유아복 파는 거, 또 유치원 산업, 교사, 그리고 또 사교육 시장. 사교육 시장 이게 또 왜냐면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학원이에요. 그렇죠? 학원 강사가 가장 진입 장벽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학원 강사로 제일 많이 취업해. 그게 일종의 취업의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교육 시장도 애들이 없어져 버리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교육팀 있을 때 취재해 보면 오히려 공교육에 있는 교사보다 사교육에 있는 교육 전문가, 입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더 우려해요. 왜냐면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은 어쨌든 나라가 정년 보장해줘. 그리고 애들이 줄어들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애들이 가르치기 더 편해. 그러니까 공교육에 있는 교사님들은 사실 당장은 걱정 안 해요. 사교육 쪽. 그렇죠? 근데 사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애가 없어지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학원이 텅텅 비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산업이 나를 다 무너지죠. 그리고 또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국방이 무너져요. 그렇잖아. 이게 애들이 군대를 가야 나라가 이게 유지가 되는데 국방이 빵꾸가 난다고. 분단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근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극화가 심해져 수출만 잘 된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리클 다운 다 깨졌잖아요.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이제는. 내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내수 산업이 발생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다 말씀하시니까 결국엔 손가락질 이제 요즘에 나오는 모피아 손가락질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 불능 세대에서 그거의 해결책은 어떤 안을 좀 그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격차의 해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저랑 같이 대담을 하신 저랑 같이 독서 모임에서 모셨던 분이 그 인연이 돼서 이걸 하게 되는데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님인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그럼 우리는 복지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복지에서. 그래서 무상급식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지라는 건 결국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소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적인 분배는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분배를 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건전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약간 일반적인 진보 진영하고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일반적인 진보 진영은 비정규직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되게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비정규직 문제를 되게 사회 악이라고 김진수 뭐 희망버스 이런 게 다 그런 거였잖아요. 비정규직 철폐 뭐 이런 것들. 그건 좀 대책 없는 얘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정규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물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뭐 어느 정도 가능한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건 아니면 이제 힘 관계로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건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형이 120만 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0에서 50만 더 주면 저희 형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30에서 50을 더 주면.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 중요한 게 여성 노동자들이 또 비정규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 노동자들이 솔직히 회사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되게 이제 어떤 사무실을 가든 되게 문 앞에서 이렇게 전화 받는 그거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여자란 이유로. 그렇죠. 되게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월급 좀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정규직은 또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또 정규직은 너무 고액연봉을 받아버리면서 확 이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가버리고. 근데 그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너무 처우가 낮고.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은 임금 원칙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각 정당마다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의 월급이 더 높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그러니까. 예, 그것도 얼마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애들은. 왜냐면 위험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용의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 일하는 동안이라도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맞다. 맞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면. 네. 같은 일을 한다면.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 있잖아요. 그래. 기간제 교사는 똑같은 교사니까 기간제 교사 월급을 더 줘야 돼.